풀기 전에 몇 군데 여러분이 봐야 할 문제를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체크를 하고 문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그 경제학에서 물론 나온 문제예요. 입법고시. 그래서 그 문제 보시고 조금 이따 같이 봐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의 문제는 외교원 문제인데요. 당연히 개방경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이미 출제가 다 행시에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그 문제 봐야 됩니다. 158번 문제. 그 뒤에 159번 문제 당연히 봐야 되고요. ISLM 모형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60번 문제, 160번. 이거는 이제 외무고시 경제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거기 ISLM 중간에 2번에 ISLM BP 나오고 있죠, 지금? 3번에 출구 전략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번 설문은 오버슈팅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번 161번 문제. 여러분이 그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에 출제된 것 중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1번 문제는 2005년 입법고시 문제인데 위안화 절상 문제입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 여러 번 입시, 행시, 뭐 외교원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위안화 절상 문제 161번.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 162번 문제, 외시 문제인데요. 중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문제. 여기에 이제 그 2번 설문 같은 걸 보면 외환시장의 개입 정책을 뭐 추가로 조금 묻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 비중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 162번 문제도 물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63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ISLM BP. (164번) 문제. 이 앞쪽에는 전부 다 봐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164번 incompatible trinity,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제경제학 필수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다 잘 알고 있지만 일반 행정이나 이런 데서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개방경제 문제에서 폴 크루그만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 여기는 아주 쉬운 문제고, 그 불가능성 정리 중에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165번도 이제 불가능성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번 문제, 164번 문제를 여러분 별표하고 보시고, 뭐 그게 잘 이해가 되면 165번도 뭐 해야 되는데, 그 166번 문제, 166번 문제는 행시 경제학에서 나왔는데 그 국가 신용 등급에 관한 것이에요. 국가 신용 등급, 이건 물론 해야 됩니다. 옛날 거고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해서 이자율 평가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ISLM BP에 거기 그 예시답안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RP가 들어있죠. RP. 리스크 프리미엄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 문제가 거시경제학 책에도 개방경제를 중요시하는 거시경제학 책에는 이 RP가 리스크 프리미엄 분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박저에도 있고 이우원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앞번 문제하고 167번의 앞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 출구 전략이에요. 미국의 출구 전략. 그 다음에 2번 설문은 중국의 금리 인상 문제. 그러니까 앞에 위안화 절상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일단 확인하고, 그 뒤에부터는 제가 그 체크한 부분을 나중에 알려줘야 됩니다. 저한테. 그래야 그 뒤에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몇 개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백 478페이지. 요 478페이지 보시면 일단 1번 설문은 폐쇄 경제 상태에서 신용경색이 밑줄, 신용경색은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신용경색은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답안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신용경색이 이자를 미치는 영향, 자금의 공급 곡선이 좌측 가는 것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게 신용경색 현상이고 이자율을 표시하나요? R자율에서 R1으로 이자율 상승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제는 신용경색이 금융시장에 여러 변수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물었는데 이자율. 그 다음에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격차, 이게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 스프레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이 시답안 잘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그 2번 설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 밑줄, 확장적 통화정책을 썼을 때 위의 분석과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위에서 분석하면 되는데, 그 변동환율 제도 밑줄 긋고, 소국경제 밑줄 긋고, 환율 경상수지 자본수지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을 봐라. 확장 통화정책인데 환율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다. 우리가 이미 봐버렸어, 앞에서. 봐버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 통화에 대해서 국내 통화 가치를 고정시키는 그 고정환율 제도에 대한 밑줄. 이제 앞에는 변동환율 제도 봤는데 고정환율 제도가 묻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 한계점. 이 고정환율 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때 통화 조정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뒤에 얘가 어떤 예를 줬냐면, 뒤에 이 시답안을 좀 볼 텐데 어디를 보시냐면 481페이지에 거기 왼쪽 그래프 소비 투자 심리의 악화, 거기 동그라미. 이거 어떤 충격이에요? 대내 충격입니다. 소비 투자 심리 악화, 거기 옆에다가 대내 충격이라고 적어놔. 대내 충격. 대내 충격이 왔을 때 고정환율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에 거기 해외 경기 침체, 해외 충격.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에서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 IS, 여기가 LM. 이 IS는 BP 평면에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인데, 이때 A점에서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가 R 이퀄 R 스타 같은 상태에서 A점에서 균형인데, 충격이 요 소비 투자가 감소해서 IS가 좌측 가는 충격이 왔다. IS 제로가 IS1으로 좌측 가는 충격이 왔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 앞에 대내 균형점은 B점이고요. B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요게 좌측 갔을 때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는, 요 B점에서는 국제수지를 먼저 판단하라 했어요. 국제수지가 적자네요. 적자. 그러면 환율이 변동환율 제도화에서는 적자니까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요. 환율이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여기 문제처럼 지금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요게 적자면 환율의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요. 환율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압력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중앙은행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압력을 상쇄를 시켜야 되고 누가 중앙은행이 어떻게 상쇄를 시켜? 외환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외환을 풀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지. 그래서 외환을 뭐하고? 매각하고 자국 통화를 어떻게 했을 때? 매입했을 때 자국 통화를 매입.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누구의 입장에서 시중에 자국 통화가 줄면서 LM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 언제까지 가?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가지. 이렇게.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환율이 안정성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소득이 대신 대내 충격이 왔을 때 소득이 큰 폭으로 줄잖아요. 이렇게. 대내 경기에 경기 변동을 크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지. 요게 위에가 소비 투자가 감소했을 때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해외 경기 침체가 와도 마찬가지야. 해외 경기 침체가 와도 IS 곡선은 좌측 이동일 거니까 요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고요. B점에서 적자 발생하고 마찬가지 똑같이 LM 곡선이 좌측 갈 거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뭐가 소득의 훨씬 큰 폭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지.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158번 문제. 최근 IMF가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라고 언급했다.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한데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그 유로화를 채택한 것이 밑줄. 유로화를 채택한 것이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거기 피그 뭐 돼지로 돼 있는데 여기 아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를 빼기도 하는데 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국가의 경제 위기가 가장 큰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유로화 채택이다. 유로화라는 것은 단일 통화를 채택한 것이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국제경제학에서는 최적 통화 지역론에 가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적 통화 지역론. 이 경제 통합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무역 통합이 있고 하나는 화폐 통합이 있는데 남과 북 베트남이 통일을 하면서 이 화폐를 하나로 쓰는 이 급진적인 화폐 통합을 했고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이 경제력의 격차가 거의 3대1의 격차였는데 1대1로 동서독 마르크를 교환을 해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화폐 통합을 했고 한국도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는 통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화폐 통합을 결국은 해야 될 텐데 이 화폐 통합이 급진적인 화폐 통합은 어렵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 통합을 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쓰는 거야. 지금 유로랜드 전체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는 것처럼. 그러면 환율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리는 사실상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로화 채택이 뭐예요? 고정환율 제도에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유럽의 재정 위기를 가져왔냐? 첫 번째,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몇 줄? 통화정책의 효과에 근거해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라. 유럽은 자본 이동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BP가 수평입니다. IS는 이렇게 생겼어. LM은 이렇게 생겼어요. 최초의 균형점이 이 상태에서 이자율, 소득 이렇게 있는데
확장 통화 정책을 썼다. 그랬더니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LM0가 LM1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인데 이 B점에서 소득과 이자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B점에서 뭘 판단한다고 항상 국제수지를 판단한대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B점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에서 각각 적자는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생기고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하고 외환을 팔고 자국통화를 매입할 거니까 통화량이 감소해서 LM이 좌측간다. LM이 좌측가. 자, 통화를 늘려서 LM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우측으로 갔는데 다시 통화를 줄여서 좌측 가버리니까 이 확장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 응?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경기 부양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호소해야 돼? 경기가 나쁘면 재정정책에 호소해야 되지. 유럽의 재정위기는 2009년도에 왔다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어. 이 금융위기의 전파가 금융시장의 충격인데 이게 실물경제로 파급이 되면서 유럽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침체로 가져갑니다. 그럼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를 써봐야 효과가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통화 주권을 유럽중앙은행 ECB에 맡겼습니다. 통화 주권이 없어. 아예 개별 국가들은. 통화정책 수단을 통화를 발행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재정정책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공채 발행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이 재정정책에 호소하다 보니 국가 부채가 계속 산더미처럼 늘고 재정위기가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무력성으로 이걸 설명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개방경제에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근거해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설명해라. 통화정책은 효과 없지만 재정정책은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에 호소하다 보니 그랬다는 얘기예요. 재정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똑같이 평면 하나 그려서 IS를 우측 보내. 똑같이 평면 하나 그려서 위에 고정환율 제도 쓰고 IS를 우측으로 보내요. 그럼 새로운 대내 균형점 찍고 국제수지는 뭐예요? 흑자죠. 오른쪽 화살표하고 환율 하락 압력을 받죠. 뭐라고 써야 돼? 땡땡하고 외환 매입 플러스 자국통화 매각 LM 우측이죠. LM 우측. 최종 균형점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죠. 재정정책은. 그래서 재정정책에 호소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확장 통화정 재정정책을 해도 되고 긴축 재정정책을 해도 됩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효과가 있다는 것만.
그래서 그 해설지자는 긴축통화정책으로 긴축재정정책 해놨는데 그렇게 가도 되고 그 뒤에 3번 설문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겠어요. 3번에 여러분 못 본 모형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건 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그 159번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59번 문제하고 162번 문제, 159, 162, 164, 그 문제까지 내일 시험 범위겠습니다. 오늘 문제 다 푼 거하고, 다 문제 푼 거를 그대로 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